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35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통계청이 최근 2035년 장래 가구 현황에 대한 추계치를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2010년 현재 1,735만 가구에서 2035년에는 2,226만 가구로 약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1인 가구 증가도 눈에 띄는데요.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래의 가구 현황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35년이면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시점인데요.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얼마나 늘어납니까? 예, 통계청이 지난 28일에 그 2010년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의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35년까지 총 가구 수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 수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인구 수가 4,941만 명인데 2035년에는 5,189만 명으로 약 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는 주택 공급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오르지 않고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 내지는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 시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20년 정도는 인구가 약간씩이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택 수요도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30년에 5,216만 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는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2030년을 정점으로 2035년에는 5,189만 명으로 약간 감소가 되고요. 2040년까지는 5,109만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결국 2040년까지도 인구 감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 영향으로 가구 수가 좀 많이 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를 일단 살펴보면 2040년까지 그 중부권과 이 수도권은 오히려 현재보다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중부권이 한 7.9% 그리고 수도권이 9.8%가 늘게 되고요. 반면에 그 영남권과 호남권 인구는 각각 5.9%, 2.3%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분석에 필요한 그 가구 수별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시도별 가구 수 구성 비율이 경기도는 22.1%, 서울이 20.2%가 되겠습니다. 전체 그 수도권을 보면 약 42.3%로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35년에 역시 경기도가 24.6%, 서울이 18.5%, 그리고 경남이 세 번째 순으로 6.6%가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수도권이 43.1%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이 수도권 가구 수가 크게 줄지는 않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인구 그 가구 수 증가를 그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2035년까지 충남과 충북 그리고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부산, 대구 같은 곳은 오히려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방 분산 정책, 예를 들면 행복도시도 우리 수도권의 인구라든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지방으로 이런 그 수도권의 기능이 이전하게 되면 인원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수도권 시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보다 가격이 빠지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직도 그 주택 시장이 이 수도권은 그 지금이나 2035년도나 그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이 이 주택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뭐 1인 가구 비중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요즘 그 소형주택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을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20년 뒤, 즉 2035년도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그런 가구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고요. 전국 가구 유형별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부부와 자녀가 사는 가구가 37%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1인 가구, 그다음 부부 가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35년도에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져서 34.3%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는 20.3%로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 가구 비율이 현재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증가하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가 37%에서 20.3%로 떨어진다라는 큰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그 연령별 구성비를 보아도 현재는 35세에서 64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1인 가구가 적습니다. 그러나 2035년도에는 오히려 65세 이상의 그 고령자가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 구성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그 기대 수명이 늘게 되고 또 독거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지역별로 봤을 때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35년에는 전남이 그 1인 가구 비율이 한 42.3% 전국적으로 그 지역을 나눠볼 때요. 그래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북과 강원도가 한 40.9%로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28.4%, 경기 30.1%, 서울이 30.8%로 이제 낮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이것은 대부분 이제 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농촌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령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즘에 도시에 1인 가구가 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것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가 더 많을 거냐 아니면 공급 과잉이냐 미래에도 또 계속 공급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1인 가구가 도시 이주가 아니라 오히려 시골, 농촌이라든지 이런 곳에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농촌 지역에서 주로 늘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그 소형 원룸 주택의 공급은 거의 한계에 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구, 이 유형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5년에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달라지나요? 지금은 그 부부와 그 자녀로 같이 그러니까 사는 집이죠. 이런 가구가 현재 한 3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5년에는 한 20.3%로 줄어들어서 그 구성 비중이 한 16.8%나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부모가 자식을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이 분가를 할 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 35세 미만의 그 부부들이 자녀와 지금 살고 있는 비율이 현재는 큰데 나중에는 2035년에는 굉장히 적어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상당히 좀 분리되어서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은 이 중대형 평형과 그 소형 평형을 비교해 볼 때 그 소형 평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 가구 형태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주택 정책 수립 같은 데도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에도 작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택 규모가 일단 줄어들 것이고요. 또 주택의 여러 구조라든지 그런 트렌드도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통계청의 자료는 우리가 인구에 의해서 저희가 주택시장을 분석해 보는 자료인데 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지금 인구만 저희가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수요 측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만 가지고 주택시장 전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가구 수는 줄어들고 나홀로 가구가 늘어납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 나타나게 되나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은 그 소형 주택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무조건 소형 주택이 늘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차피 주택 시장은 중대형 평형의 수요도 있고 소형도 있습니다만은 그 비율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소형평의 비율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자 지금은 이제 그 가구가 많이 분화가 되고 그 또 관리비도 많이 들으니까 소형평을 선호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큰 평형을 또 선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수입이 많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은 자동차도 소형에서 좀 중대형으로 큰 걸로 갈아타는 게 일반적이듯이 주택도 좀 크고 좋은 주택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1인당 주거 면적을 보면은 28.5제곱미터입니다. 일본은 상당히 작은 집에서 산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인식인데 살짝 일본은 38.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1인당 주거 면적이 지금 크고요. 미국은 57.3제곱미터. 그리고 독일과 영국도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형 주택의 인기는 있지만 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네. 이렇게 가구 수의 유형이 바뀌게 되면 주거 문화도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떤 트렌드가 자리 잡게 될까요? 요즘은 이제 단순한 그 아파트보다는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 뭐 한호주택 같은 것이 뜨고 있죠. 그래서 장래 이제 주택 시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몇 가지 보면 일단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그 큰 특징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네. 또 노령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은퇴 이후의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또 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은 주택의 그 선호도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형 뭐 신한옥 주택이라든지 또는 조립을 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뭐 모듈러 하우징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소수 집단의 그 수요, 욕구를 위한 그 컨셉 하우스들이 많이 생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뮤지션 하우스, 음악인들을 위한 뭐 실버 하우스라든지 게스트 하우스 등 이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래의 가구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렌트 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주택 소유자를 하우스푸어라고 한다면 이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허리가 휘는 세입자를 가르쳐서 이 렌트푸어라고 하는데요. 렌트푸어를 통해 전세값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렌트푸어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로 이런 세입자들의 고통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전세 부담금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전세자금 대출 어느 정도인가요? 예, 렌트푸어라면 이제 전세금 그 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 상환에 이제 벅찬 그 무주택 그 세입자를 이제 일컫는 것인데요. 지난 29일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지난 5월 말 현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2조 5천억으로 나타났고요. 작년 말에 20조 2천억인 것에 비해서 5개월 사이에 무려 11.5%가 늘어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중과 규모에서도 사상 최대였는데 2008년 8,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800억 원으로 확대되다 금년 들어서는 이제 드디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은 수도권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전월세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 보증금도 따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 빚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그 전세 보증금까지 합친다면 더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전세 보증을 받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빚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한 개념을 이런 전세 차입금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그 가계부채 총액은 1,000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 시가총액을 보면 907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같이 감안을 하면 전체 가계부채는 한 2,000조 원으로서 현재 집계된 가계부채보다 한 2배 정도가 된다.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집값 하락과 전세값 상승이라는 모순된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그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전세자금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세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재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들에게는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올랐나요? 전국 전세가격 종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에 106.9로 그 사상 최고치를 보였고 2년 전인 2010년 7월에는 90.1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18.6%가 올랐다. 2년 사이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 전세값은 작년 1억 3,084만 원에서 금년에 1억 3,917만 원으로 1년 새에 833만 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매매 가격은 200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 비해서도 한 4배 정도 높게 전세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억 6천만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한 1,270만 원이 올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아파트는 24.3%나 올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년 전에 2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다면 금년에 계약을 갱신할 때는 5천만 원을 더 올려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가을에 재계약을 한다면 전세금 보통 얼마 정도 올려줘야 됩니까? 2년 전 전국 아파트 그 평균 전세 가격과 현재 전세 가격을 비교한 결과 평균 2,864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2억 2,233만 원에서 2억 6,591만 원으로 4,357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산은 3,210만 원이 또 올랐고요. 경기도는 2,948만 원이 올랐습니다. 결국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그 수도권 전체의 평균 재계약 추가 비용을 보니까 3,209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0년도에는 평균 6천만 원대밖에 안 되던 전세가 평균 6천만 원 안 되던 전남이나 강원, 경상북도도 지금은 전부 다 7천만 원 넘어서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값이 오른 만큼 세입자들은
부담이 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반대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얻었다면요. 네. 전세금이 높아질수록 좀 부담이 덜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뜻 보면 집값이 뭐 오르면 좋겠는데요. 전세값 오른 것은 큰 그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떨어져 있고요. 결국 전세값이 일부 올라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이 부채와 같은 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심지어 그 집값에 이제 대출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세금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네. 실제 집을 팔아도 그 가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즘에 이제 깡통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집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비싼 집에 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가 이 대출 이자와 빚에 짓눌려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우스 푸어가 지금 150만 명에 이른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남에는 진짜 부자가 있거나 아니면 거지들만 산다라는 말까지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요즘 우리 실태를 잘 나타내는 예.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갈수록 또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월세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요즘에 그 임대차 구조가 그 월세로 많이 그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또 그 최근에 전세난 문제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 월세형 주택 공급을 굉장히 장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이제 지금 월세 구조에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작년보다 전세는 줄고 이제 월세가 많이 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세는 집값이 올라갈 때 집주인들이 이제 대출금 대신으로 이제 선호했던 수단이 되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집을 사두던데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 의미가 없어지고 당장의 수익형 그런 그 매월 나오는 수익, 월세 같은 걸 선호하게 되고요. 사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고 깔세, 우리나라 깔세 비슷한 개념으로 미리 1년분을 돈을 내놓고 1년 살고 나갈 때는 한 푼도 찾지 못하는 네. 이런 형태로 가는데 우리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매매값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전세값만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점점 뭐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60%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세가율 계속 높아지면은 네. 매매로 좀 전환이 될 것이다 예측도 하고 있는데 이 속설 적용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이번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에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값은 61.5%로 2002년 12월 그 당시는 65.3%였습니다. 이후에 가장 높았다라는 게 발표가 됐고요. 서울의 전세가율은 52.4%로 2002년 5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강남 11개 자치구 경우도 상당히 높게 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선행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른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그 심리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좀 끊겨 있지만 약간의 불씨만 지펴지면 이 가격이 또 상승할 만한 커다란 그 잠재력이 있다라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은 또 매매가 오를 수 있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